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막 1만 조각짜리 퍼즐을 테이블 위에 확 쏟아붓는 겁니다. 와, 생각만 해도 진짜 막막한데요. 그쵸?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야, 이걸 대체 언제 다 맞춰? 하면서 그냥 무작위로 흩어진 조각들의 뿐이잖아요. 네네, 완전히 혼란 그 자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난장판을 가만히 내려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무작위로 섞인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된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설계도야. 이렇게요. 이야, 그거 우연과 필연, 아니면 뭐 혼돈과 운명을 가르는 아주 극적인 시각 차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마스터 플랜의 시각을 아주 강력하게 담고 있거든요. 네, 대한민국의 6.25 전쟁 직전부터 시작해서 눈부심 경제 성장, 그리고 현재의 방위 산업이랑 막 전 세계를 휩쓰는 K컬처까지 아우르는 텍스트들이죠. 맞아요. 이 제공해주신 텍스트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과연 어떤 서사와 프레임으로 엮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내러티브로 조립되는지 이걸 여러분께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폐허가 된 나라가 어떻게 완벽한 타이밍으로 산업을 일으키고 또 냉전 시대 공산권 붕괴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아가서 최첨단 방산이랑 한류 강국이 된 지금의 상황까지 저자가 주장하는 그 거대한 운명적 서사를 한번 속속들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거대한 마스터 플랜의 첫 번째 설계도를 펼쳐보면요. 시계 바늘이 이승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 꽤 예전으로 가네요. 네, 저자는 경제성장의 진정한 씨앗이 바로 이때 단행된 기초 정책들에서 뿌려졌다고 분석하더라고요. 물리적인 공장을 막 짓기 전에 국가라는 건축물을 지탱할 보이지 않는 지하의 뼈대부터 완성했다는 논리죠. 그러니까 거대한 마천루를 올리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땅 속에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를 붓는 기초공사가 필수적이잖아요. 딱 그 역할을 했던 정책들이 있었다는 거군요. 자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그 뼈대로 지목하나요? 흥미롭게도 가장 먼저 꼽는 게 6.25 전쟁 직전에 단행된 토지개혁입니다. 토지개혁이요? 보통 국가경제 발전의 초석이라고 하면 막 공장 건설이나 수출 주도 정책 이런 걸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자는 이 토지개혁 덕분에 소작농들이 생전 처음으로 내 땅을 갖게 된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전쟁 발발했을 때 공산화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자기 땅을 지키려는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해석하는 거죠.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진짜 무릎을 탁 쳤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이나 방어선 같은 물리적인 선이 구축되기 이전에 국민들 마음속에 내 것을 지키겠다 이런 심리적인 방어선이 먼저 구축되었다는 뜻이군요. 네, 그 심리적 방어선이 결국 체제를 수호한 결정적 힘이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다른 거대한 뼈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입니다. 동맹이요? 맞아요. 텍스트는 이걸 단순한 군사적 동맹을 넘어서는 어떤 운명적 장면으로 묘사하거든요. 조약 체결 당시에 대한민국을 세계 자유민주주의의 전시장으로 만들겠다는 목표가 세워졌고 이 튼튼한 안보적 울타리가 훗날 미국의 전폭적인 경제 원조나 기술 지원을 이끌어내는 결정적 기반이 되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자료에서 이때 일어난 사회적 진보에도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고 있던데요. 네네. 천년을 이어온 조선의 신문제가 완전히 철폐되고 또 여성 교육을 위한 학교들이 속속 설립되면서 남녀평등 교육의 여건이 마련됐죠. 신분제 철폐랑 여성교육 진짜 중요하죠. 텍스트는 이 과정을 그냥 단순한 제도 개선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민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얻게 된 기본권 회복이라는 거대한 진보를 봅니다. 신분이나 성별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의 토양을 쫙 다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이 텍스트가 가진 아주 독특한 매력을 하나 발견했거든요. 막 이렇게 거시적이고 무거운 지정학적 역사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저자 본인의 아주 미시적이고 생생한 개인적 기억이 불쑥 나오잖아요. 그 빵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네. 저자가 1966년생인데 초등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그 미국이 원조해준 밀가루로 만든 빵을 배급받아 먹었던 아주 따뜻한 기억을 묘사해놨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거대 서사의 생명력을 확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 단위의 되게 차가운 정책 결정들이 사실은 굶주리던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받아먹던 빵 한 조각이라는 아주 실제적이고 절박한 생존의 문제랑 맞닿아 있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원조라는 건조한 단어가 한 세대의 피부에 어떻게 와닿았는지를 딱 시사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초공사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심리적 방어선을 구축하고 안보 울타리를 치고 신분제를 없애서 잠재력을 해방시켰어요. 저자 논리에 따르면 이게 다 신의 섭리라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지하의 뼈대가 우리가 흔히 아는 본격적인 산업화의 기적, 이거랑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그 연결고리로 저자는 아주 중요한 인적 인프라를 지목합니다. 과거 미국 원조기금 같은 걸 통해서 우방국에 유학을 다녀왔던 약 2만 명의 엘리트 학생들입니다. 아, 유학생들이요? 2만 명이나 됐군요. 네, 이 똑똑한 인재들이 선진기술과 지식을 쫙 흡수하고 돌아와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이끄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게 되는 거죠. 건물을 본격적으로 쫙 올리기 전에 최고급 엔지니어랑 설계자들을 미리 해외에서 양성해 두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부터 이 자료의 가장 핵심적이고 도발적인 주장인 불가능한 확률의 타이밍이라는 논리가 진짜 폭발적으로 전개됩니다. 불가능한 확률이요? 네. 저자는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일련의 산업적 성취들이 인간의 치밀한 기획력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막 확률 0%에 가까운 기적적인 시간표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제가 이 텍스트에서 팩트체크된 연표들을 훑어보다가 딱 멈칫한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산업화의 연쇄작용이 일어나는 시기들을 보면 정말 흥미롭거든요. 연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네, 들어보세요 여러분. 1967년 12월에 현대자동차가 설립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68년 4월에 포항제철, 그러니까 지금의 포스코가 세워지고요. 같은 해 11월에 경인고속도로, 그리고 1970년 7월에 대한민국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가 뚫립니다. 1972년에는 현대중공업이 창립되고요. 철강, 자동차, 도로, 중공업이 거의 동시에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근데 이거 상식적인 비즈니스 관점이나 국가 예산 배분 측면에서 보면요. 진짜 앞뒤가 안 맞는 엄청난 넌센스거든요. 왜 그렇게 보시죠? 생각해보세요. 이 고속도로 위를 본격적으로 달리고 철판을 대량으로 소비할 현대자동차의 고유 모델, 그 포니 4도어 세단이 최초로 출고된 게 1975년 12월이에요. 아, 차가 나중에 나왔죠. 네, 그런데 그 차들이 달릴 거대한 고속도로는 무려 5년 전인 1970년에 이미 뚫어놨단 말입니다. 달릴 자동차도 아직 없는데 국가 예산을 총동원해서 거대한 고속도로부터 깐다. 또 사줄 사람도 없는데 제철소에서 쇳물부터 끓인다. 이거 당시로서는 나라 운명을 건 정말 아찔한 도박 아닙니까?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네요. 제철소나 고속도로 같은 이런 중정대 인프라 산업은 진짜 천문학적인 자본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만약 포항제철에서 쇳물을 막 쏟아냈는데 그걸 사줄 국내 수요처가 없다. 그러면 그 막대한 매몰 비용 때문에 국가 경제 전체가 그냥 파산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제철소라는 건 국가 경제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거든요. 역사학자나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타이밍을 두고 일종의 생존자 편향이라고 분석할 수도 있겠어요. 생존자 편향이요? 네, 사실 당시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무리하게 인프라 도박 감행했다가 국가부도 맞은 경우 많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거대한 산업을 팍팍 일으키고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게 과연 말처럼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죠. 한국처럼 이렇게 국가 주도로 발전하는 건 그야말로 기적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무리하게 기간산업, 그러니까 제철, 선박, 자동차 이런 데 투자했다가 국가 경제가 완전히 휘청거린 뼈아픈 사례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 연대기를 보면 진짜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만 봐도요. 가나가 시도했다가 국가부도 직전까지 갔죠. 멕시코도 국영중공업 밀어붙이다가 결국 1982년에 국가부도 맞았고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정권도 거대한 철강단지 짓겠다고 하다가 엄청난 손실만 남겼잖아요. 네, 그런 일들이 남미나 아프리카에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80년대랑 90년대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참사가 일어났어요. 인도네시아의 프로젝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
국가 주도로 항공기랑 자동차 만들겠다고 했던 거요? 맞아요. 국가가 직접 국산화하겠다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었는데 결국 기술력 부족과 시장성 한계로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치명타가 됐죠. 말레이시아도 비슷합니다. 프로톤이라는 국산 자동차 브랜드를 억지로 밀어붙였다가 수십억 달러 적자만 내고 결국 중국 지리 자동차에 매각해버렸어요. 아, 이건 마치 체력장도 엄번 안 뛰어본 초보자가 그냥 제일 비싸고 좋아 보이는 운동화만 딱 사시면 마라톤 완주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현대에 와서도 남미의 사례를 보면 정말 참혹합니다. 브라질에서 룰라 호세프 정권 시기에 국영조선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나섰다가 무려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십조 원의 빚더미에 앉았어요. 베네수엘라도 제철 중공업 다 국유화했다가 지금 산업 생산량이 70에서 90%나 붕괴했잖아요. 아니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꼬집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가나나 필리핀이 망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대체 왜 끊임없이 자기 체급에 맞지도 않는 중공업이나 자동차 산업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겁니까? 그 이유는 자동차, 제철, 철도 같은 거대 산업이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국가 경제 자립의 로망이자 정치적 필수 요소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대중들 앞에서 우리 손으로 자동차를 만듭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만큼 뽕에 차오르는 선전도구가 없거든요. 아, 정치적 로망. 네. 근데 문제는 치밀한 계획 없이 이걸 억지로 밀어붙일 때 터집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건 국가가 계획한다고 마음대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프로젝트가 하나라도 성공하는 것 자체가 통계적으로 기적인 거예요. 인도가 고속철도 국영으로 하다가 매년 수조 원 적자 내는 거나 브라질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다 그 증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가 경제적 논리를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군요. 국가가 주도하니까 차가 안 팔려도 배가 녹슬어도 실패를 인정 못하고 계속 세금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뇌가 시장이라는 자율신경계를 무시하고 야, 자동차 10만 대 무조건 만들어 이러면서 심장을 억지로 뛰게 하려다가 온몸에 독이 퍼지고 마비가 오는 겁니다. 와, 자율신경계 비유 진짜 소름 돋네요. 근데 잠깐만요. 네. 여기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던졌던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야겠습니다. 톱니바퀴가 완벽하게 맞물렸다고 하셨는데 고속도로 타임라인을 보면 약간 이상하잖아요. 아, 고속도로 준공식이요? 맞아요. 자동차인 포니가 본격적으로 막 쏟아져 나온 게 75년인데 경인고속도로는 68년, 그리고 그 거대한 경부고속도로는 무려 70년에 뚫렸단 말이에요. 네네. 달릴 차도 제대로 없던 시절에 거대한 레드카펫부터 깔았다는 건 솔직히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좀 무모한 과잉 투자 아닌가요? 당시 경제학자들의 강력한 논리도 정확히 그거였습니다. 철저히 시기상조라는 거죠. 그렇죠. 저라도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자료의 저자는 오히려 이 고속도로 준공과 자동차 양산 사이에 5년이라는 공백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합니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양산되기 전 5년이라는 절대적인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니, 차가 없는데 도로가 왜 5년이나 먼저 필요하죠? 저자가 자신의 그 기족적인 타이밍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약간 과거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제시하는 당시의 열악한 인프라 상황을 보면 꽤 탄탄한 논리가 성립되거든요. 고속도로라는 개념 자체가 전무하던 나라에 어느 날 갑자기 수만 대의 자동차가 쏟아져 나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 길도 없고 규칙도 없으니까 막 엄청난 교통지옥이랑 대형 사고의 연속이 됐겠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아스팔트만 깐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기존의 좁고 구불구불한 흙길을 매끄럽게 연결해야 하고 수천 개의 표지판을 국제규격으로 정비해야 하죠. 아, 하드웨어도 맞춰야 하고. 네, 무엇보다 소달구지 끓던 국민들이 시속 100km로 달리는 고속주행 문화에 적응해야 했단 말이에요. 또 마의 구간들을 파악해서 도로 선형을 수정하는 공사까지 이 모든 걸 안정화하는 데 최소 5년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아하, 듣고 보니 그렇네요. 차가 먼저 쏟아지고 나중에 도로를 깔았다면 국가 혈맥이 다 막혀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초기에 붕괴했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도로 완공 후 5년의 적응기, 그 사이 제철소 가동, 그리고 정확히 5년 뒤 자동차와 선박 생산, 이 기막힌 퍼즐의 완성을 인간의 치밀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로 결론짓는 겁니다. 와, 진짜 경제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기적적인 확률의 조합이네요. 우리는 운 좋게 그 도박에 성공했기 때문에 나중에 뒤돌아보면서 야, 우리 타이밍 완벽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걸 수도 있고요.
학술적으로는 충분히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텍스트의 세계관에서는 바로 그 점, 수많은 나라가 실패했던 그 치명적인 리스크의 계곡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통과했다는 사실 자체가 신의 개입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로 작동하는 겁니다. 포항제철에서 첫 쇳물, 즉 용선이 쏟아져 나온 게 1973년 7월입니다. 마침 그 아슬아슬한 시점에 현대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철강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겨났죠.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또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양산돼서 쏟아져 나오기 직전에 전국을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기가 막히게 완성돼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철강이 나오자마자 자동차가 그걸 싹 소비하고 자동차가 나오자마자 미리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쌩쌩 날리고 그 축적된 기술력과 자본이 다시 조선, 중공업, 전자로 아주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맞아요. 이 모든 거대한 톱니바퀴 길이 단 한 번의 오차나 지연, 파산 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갔다는 것. 저자는 이것이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율한 완벽한 교양곡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와, 정말 압도적인 내러티브네요. 결국 그 무모해 보였던 도박들이 시멘트와 철공 공장을 밤낮 없이 돌리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스카이라인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자료 보면 1985년에 그 유명한 63빌딩이 완공되었다고 나오죠. 네, 당시 아시아 최고층이었죠. 그런데 이 텍스트가 서사를 확정하는 방식이 정말 놀라운 게요. 이렇게 이룩한 경제적 결과물을 단순히 야, 우리 국민이 배불리 잘 살게 되었다. 이런 국내용 해피엔딩으로 끝내질 않더라고요. 네, 스케일이 확 커지죠. 이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 글로벌 지정학적 지진을 일으키는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시야가 확장되는 전환점인데요. 경제의 성취가 이데올로기의 붕괴로 이어지는 과정, 즉 1988년 서울 올림픽 이야기입니다. 시계바늘을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바덴바덴.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딱 선정되던 바로 그날이네요. 네, 당시 온 국민이 텔레비전 앞에서 환호했던 기억이 기록으로 많이 남아있죠. 사마란츠 위원장이 세올 하던 그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자료는 우리의 환호가 아니라 당시 공산권 국가들, 특히 구소련의 반응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소련이요? 선진국들의 전유물이었던 올림픽을 불과 몇십 년 전 6.25 전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한국이 개최한다는 소식에 공산진영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 아니,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고 패닉에 빠진 거죠? 당시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심각한 경제 시스템의 실패로 인민들이 굶주리던 아주 비참한 시기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마비 상태에 빠져 있었거든요. 만성적인 식량 부족은 기본이고 공장 가동률은 50% 밑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공장이 절반도 안 돌아갔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건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동구권 전역에서 실질 임금이 계속 추락하고 있었고요. 당시 체제가 이미 회생 불가능한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단순히 경제 지표가 나빠진 수준이 아니라 그냥 시민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잖아요. 네, 빵 한 덩어리나 비누 한 개를 구하려고 영하의 날씨에 몇 시간씩 줄을 서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북한의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항상 남한은 미제의 식민지이자 거지가 득실거리는 끔찍한 나라다 이렇게 선전해 왔거든요. 뇌리에 그렇게 박혀 있었겠네요. 네, 그런데 그런 남한이 전 세계를 초대하는 올림픽을 연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구소련 정치권이랑 KGB가 완전 충격을 받고 남한의 실체에 대한 대대적인 정보 수집에 나섰다고 자료는 서술합니다. 오, KGB까지 움직였군요. 흥미롭게도 저자는 이 충격파가 1985년 3월 고르바초프 서계장의 페리스트로이카, 즉 개혁과 글라스노스트, 개방정책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촉매제가 되었다고 분석해요. 와, 88 올림픽 유치가 냉전 종식이라는 그 거대한 스노우볼의 첫 번째 눈뭉치였다는 시각이네요. 상황이 이러니까 제일 다급해진 건 다름 아닌 북한이었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방해 공작이 진짜 집요하더라고요. 올림픽 반으로 쪼개서 공동 개최하자고 억지 부리고 위원장 협박하고. 그러다가 결국 최악의 짓을 저지르죠. 1987년 대한항공 KL858기 폭파 트러 사건입니다. 무고한 탑승객 115명이 전원 희생된 이 끔찍한 테러는 한국은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니까 올림픽 가지 말라라는 공포를 심어주려는 발악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불참하라고 종용했잖아요. 하지만 철저히 무시당했죠.
이미 소련과 중국은 KGB를 통해 한국의 발전상을 다 알고 있었고 분괴 직전에 자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 서울올림픽이라는 새로운 외교적 돌파구가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아,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였군요. 체제 위기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대중들이 텔레비전을 통해 대체 무엇을 보았길래 그토록 큰 시각적 충격을 받았는지 확인할 차례입니다. 네, 자료를 보면 88 올림픽의 여러 경기 중에서도 특히 파급력이 컸던 종목이 따로 있다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바로 마라톤 중계였습니다. 왜 하필 마라톤이었을까요? 보통 올림픽 경기라고 하면 통제된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만 비춰주잖아요. 그런데 마라톤은 완전히 다릅니다. 42.195km를 달리는 동안 헬리콥터가 하늘에서 서울 시내 전경을 부감으로 계속 내려다보고 아, 선수들 옆에 바짝 붙어서 계속 도시 풍경을 찍었죠. 그렇죠. 덕분에 소련과 동국과의 시민들은 무려 2시간 동안 서울의 민낯을 그것도 편집 없이 연속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편집이 불가능했다는 거네요. 공산당 검열관들이 가위질할 틈도 없었겠어요. 네, 아주 날 것 그대로의 현실이 동구권 전역의 거실로 생중계된 거죠. 촘촘한 고층 건물들, 왕복 8차선 도로를 꽉 채운 수많은 자동차들, 게다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도심 인프라나 거리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유행하는 패션까지 전부 다 쏟아져 들어간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일 기가 막혔던 건 이 대목이에요. 그 마라톤 코스 주변 상점이나 과일 가게 밖에 물건들을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파는데 주변에 지키는 군인도 없고 도둑 맞을 걱정도 전혀 안 하는 일상적인 시민들의 모습이요. 네네, 그게 정말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시 소련은 휴지나 빵 한 조각을 사려고 아침부터 수백 명이 줄을 서고 배급을 기다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상점 진열대에 막 형형색색의 소비재가 넘쳐 흐르고 거리가 깨끗한 풍경은 과장 좀 보태서 외계 행성보다 더 비현실적인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달하는 순간이죠. 그 관영신문이나 당시 비밀 여론조사에 기록된 시민들의 실제 반응을 보면요. 그 충격의 깊이를 고스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당시 지식인들이랑 일반 시민들의 인터뷰 기록을 보면 진짜 날 것 그대로의 감정이 막 튀어나오잖아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한국은 완벽한 거짓이었다 라거나 서울의 발전상은 도쿄와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말들이요. 네, 심지어 생활 수준에서 사회주의가 완벽하게 패배했다라는 아주 자조적인 탄식까지 나옵니다. 스스로 인정해버린 거네요. 네, 게다가 이 시각적 충격에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확인 도장을 찍어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올림픽에 직접 참가하고 귀국한 동구권의 수많은 선수단과 기자단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세트장이 아니라 그 도시를 직접 두 발로 걸어다녀 본 사람들이니까요. 식당도 가고 막 사람들도 만나보고요. 맞습니다. 그들은 귀국하자마자 자신들이 직접 겪은 현실을 주변에 막 쏟아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책에서 배운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나 가난한 제3세계가 절대 아니다라면서요. 네네. 어딜 가나 상품이 넘쳐나고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며 도시가 질서정연하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이들의 생생한 목격담은 결국 TV 화면이 자본주의의 선전용 조작이 아니라 명백하고 압도적인 현실이라는 걸 못 박아 주었습니다. 당시 올림픽 메달 집계 기록을 보면 진짜 입이 떡 벌어지거든요. 구소련과 동독을 필두로 한 공산권 국가들의 성적이 와 진짜 압도적이었잖아요. 그쵸. 그야말로 공산권의 압도적인 지배력이었죠. 전체 수치로 보면 자유진영이 총 513개, 그리고 공산권이 총 375개의 메달을 가져갔어요. 수량만 보면 자유진영이 이긴 것 같지만 질적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다르죠? 금메달 비율이 진짜 네, 전체 금메달이 237개였는데 종합 2위를 한 구소련이 55개, 2위인 동독이 37개를 휩쓸어갑니다. 그러니까 단 두 나라가 전 세계 금메달의 무려 38.8%를 싹쓸이한 거예요. 세상의 전체 금메달의 거의 40%를 딱 두 나라가요? 당시 공산권 국가들에게 올림픽 금메달은 단순한 체육 성과가 아니었거든요. 사회주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보다 우월하다는 걸 전 세계에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아주 핵심적인 선전 도구였으니까요. 구소련 혼자 따낸 전체 메달이 132개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진짜 기가 막혔던 게 이게 막 역도나 육상같이 개인 피지컬로 승부하는 종목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단체전. 네, 여러 명의 합을 맞춰야 하는 단체전 성적이 진짜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점이 바로 당시 구소련 스포츠 시스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의 천재성에 의존한 게 아니라 국가가 완전히 조직적으로 훈련시킨 시스템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구소련이 당시 남자 축구 결승에서 브라질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축구에서 브라질을 꺾었다고요? 진짜 말 다 했네요. 대박이죠. 게다가 남녀 기계체조 단체전에서 싹 다 금메달, 여자 핸드볼도 금메달. 이런 구기 종목이랑 체조 단체전에서만 메달을 10개 이상 쓸어 담았어요. 이건 뭐 비유하자면 평소에 진짜 으르렁거리던 라이벌의 안방에 딱 들어가서 그 집 진열장에 있는 제일 비싸고 번쩍거리는 트로피는 가방에 다 쓸어 담아온 격이네요. 하하,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근데요, 여기서 제 머릿속에 충돌이 하나 딱 일어납니다. 아니, 이렇게 남의 안방에서 메달 잔치를 벌이고 싹쓸이 할 거였으면 대체 구소련은 처음에 서울 올림픽 참가를 왜 그렇게 막 망설이고 두려워했던 거죠? 그 불안감을 이해하려면 당시 올림픽이 처해 있던 그 기형적인 상황, 그러니까 1988년 이전의 냉전 맥락을 좀 보셔야 해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때는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니까 미국이랑 서방 진영이 단체로 불참했거든요. 보이콧을 했었죠. 네. 그리고 정확히 4년 뒤에 1984년 LA 올림픽이 열렸을 때는 이번엔 보복으로 구소련이랑 공산권이 통째로 안 가버린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무려 8년 동안 전 세계가 반쪽짜리 올림픽만 치르면서 서로 진짜 팽팽하게 기싸움만 하던 그런 극도의 진공 상태였던 거군요. 그렇죠. 제대로 된 진검승부를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개최지가 하필이면 서울로 결정된 겁니다. 구소련 입장에서 80년대 한국은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철저하게 무장된 반공 국가였거든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릴의 공포가 완전한 망상만은 아니었겠네요. 실제로 당시 한국 사회는 그 학교에서 반공표를 외치고 포스터를 그리고 막 그러던 시절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구소련 입장에서는 완전히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셈이었던 겁니다. 와, 그렇겠네요. 진짜 무서웠겠다. 그래서 구소련은 미국의 최전방 기지인 한국이 우리 공산국 산수들에게 유리하거나 공정한 환경을 제공할 리가 절대 없다.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틀림없이 심판들이 노골적인 편파 판정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군요. 그렇죠. 관중들은 적대적일 것이고 심지어 치안조차 보장받지 못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팽배했죠. 그러면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러죠. 막 그랬겠어요. 정확합니다. 구소련 내부에서는 차라리 1984년 LA 때처럼 이번에도 그냥 불참하는 것이 낫겠다는 전문가들의 진지한 의견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해서 우리 금메달을 억지로 뺏어갈 거다 이런 피해망상에 가까운 선입견이 컸습니다. 게다가 반공정서 때문에 선수들이 테러를 당하거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공포도 엄청났고요. 와, 자기들이 실력이 압도적이어도 저들이 짜놓은 판에서는 억울하게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군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서울의 현실은 그들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잖아요. 네, 아주 기상천외한 방향으로 흘러가죠. 대회가 개막하니까 구소련 내부 여론이 진짜 급반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그 심판 판정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아요. 맞아요. 제가 당시 인용구들 보고 진짜 소름이 돋았거든요. 소련 공산당 공식 기관지인 프라우다 다들 아시죠? 여기서 뭐라고 보도하냐면 우려했던 편파 판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서 심판이 공정했다는 게 무슨 대소특별할 뉴스냐 싶지만 그들에게는 뉴스를 넘어선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죠. 적국에서는 절대 공정함을 기대할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앞서 말한 체조나 축구 같은 주력 종목들은 심판 주관이나 휘슬 하나에 메달 색깔이 막 바뀌잖아요. 그렇죠. 체조는 채점 종목이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아무 특혜나 정치적 불이익 없이 오로지 실력대로만 판정받는 걸 두 눈으로 본 겁니다. 서방 세계는 비열하다는 자신들의 선입견에 처음으로 거대한 균열이 간 거죠.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소련 정부 공식 신문이었던 이즈베스티아는 한국 시민들을 칭찬해요. 서울 시민들은 예의 바르고 질서정연했다. 공산 국가 선수들을 존중하는 모습이 아주 인상 깊었다. 진짜 놀라운 반응이죠. 심지어 폐막 직후에는요. 국영통신 타스가 낸 논평 제목이 완전히 쐐기를 박습니다. 참가하길 잘했다. 보이콧은 큰 실수가 될 뻔했다. 와, 진짜. 이건 사실상 국가 차원의 엄청난 극찬이에요. 적대국이었던 한국이 자신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지 않고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대회를 치렀다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거니까요. 근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제가 약간 좀 비판적으로 태클 하나 걸어볼게요. 네, 해보시죠. 보통 올림픽 성과라는 건 우리 선수가 땀 흘려서 금메달 땄다. 여기에 집중하잖아요.
근데 체조나 축구에서 심판이 공정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수십 년 묵은 냉전의 선입견이 막 국가 단위로 무너졌다는 게 전 선뜻 믿기지가 않거든요. 대체 소련 선수들이 경기장 밖 서울 거리에서 뭘 직접 봤길래 인식이 통째로 바뀐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단순히 심판이 공정해서 여론이 바뀐 게 아니에요. 심판 판정은 방아쇠였고 진짜 본질은 그들이 경기장 밖에서 겪은 그 엄청난 거시적이고 복합적인 문화 충격, 경제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경제적 충격이요. 네, 당시 소련 체조 선수들이나 관계자들 회고를 보면요. 길거리에 나가면 다들 자기들한테 욕하거나 돌을 던질 줄 알았대요. 근데 막상 나가보니 시민들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주고 자원봉사자들이 막 영어로 심지어 러시아어로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특히 가장 상징적인 일화 중 하나가 한 소련 여자 체조 선수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네. 그녀는 귀국 후에 자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네, 뭐라고 했나요? 서울에서 받은 환대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우리가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지나갈 때 시민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다. 이런 따뜻한 대우를 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렇게 말이죠. 그저 길을 걷는 젊은 외국인 선수들에게 활짝 웃으면서 길을 안내해준 평범한 저완봉사자의 미소 한 번, 그리고 시민들이 흔들어준 손인싸 몇 번이 그 무거운 철의 장막을 그냥 녹여버린 겁니다. 동독의 언론들도 완전히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공산권 선수들에게도 정중하고 차별이 없었다. 우리는 서울에 와서 너무나 편안했다. 이렇게요. 불 달린 악마들이 사는 가난한 병영 국가인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 너무 환대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뼈아픈 충격은 바로 눈에 보이는 인프라였습니다. 소련 사람들은 한국을 미제에 착취당하는 엄청 가난한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서울에 와보니까 쾌적한 지하철이 쫙 깔려있지? 하늘을 찌르는 빌딩 숲이 있지? 도로에는 자동차들이 꽉 차 있지? 아,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발전된 모습이었던 거죠. 네, 그 잘 조직된 시스템이랑 현대화된 서울 풍경이 한 달 내내 위성을 타고 소련 가정 TV로 생중계가 된 겁니다. 와, 매일 밤 수련 국민들이 소파에 앉아서 잠깐만, 우리가 쟤네보다 우월한 체제라고 배웠는데 왜 저기가 우리보다 훨씬 세련되고 잘 사는 거지? 하면서 강제 시청을 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수십 년간 주입받은 그 체제 우월성이 시민들의 친절함과 압도적인 경제 발전이라는 시각적 팩트 앞에서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1988년의 경험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서 불과 2년 뒤인 1990년에 한소 국교 정상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인식 변화의 11점이 되었다고 평가받는 겁니다. 와, 진짜 나비효과네요. 이렇게 깨어난 대중의 인식과 지식인들의 비판은 단순한 불만으로 끝나지 않았죠. 이 거대한 정보의 충격은 실제 행동으로, 그러니까 체제 붕괴라는 폭발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 자료에 명시된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올림픽이 1988년 가을에 끝났잖아요. 네, 10월 초에 폐막했죠. 제가 타임라인 자료를 보니까 이 도미노가 쓰러지는 속도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던데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두세 달이 채 거리지 않았습니다. 두세 달이요? 그렇게 빨리요? 네. 1988년 가을에 올림픽이 끝나고 그해 11월과 12월이 되자마자 동구권 전역에서 반공산주의 시위가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진짜 비현실적이에요. 맞아요. 불과 몇 달 만에 혁명이 시작돼서 4년 안에 무려 32개국이 체제를 뒤집어 엎습니다. 그 도미노가 쓰러지는 타임라인이랑 메커니즘을 하나씩 짚어보면 인과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냥 단순히 부럽다가 아니라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라는 자각으로 넘어간 과정이거든요. 그 시작은 올림픽 직후인 1988년 말 에스토니아에서부터였습니다. 아, 그 유명한 에스토니아의 노래혁명 말씀이시군요. 무려 30만 명이 모여서 독립을 요구했던 그 거대한 시위요? 시위대는 그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경제개혁이랑 독립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1989년으로 넘어가면 이 불길은 조지아의 트빌리시로 번집니다. 거기서 1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데 여기서도 시위를 촉발한 지식인들이 그 올림픽 영상을 본 것을 두고 외부 현실을 깨달은 결정적 계기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을 해요. 폴란드의 상황은 훨씬 더 직설적이었죠? 맞아요. 폴란드 연대노조가 자유선거를 이끌어낼 때 썼던 구호가 진짜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보다 더 가난하다. 이거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구 반대편의 나라가 혁명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거네요. 네, 그 구호는 공산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치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동독의 월요 시위에서도 똑같았잖아요. 왜 한국과 우리의 생활 수준이 이토록 차이나는가 하고 외쳤죠. 그 뒤로 조지아, 체코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시위까지 진짜 순식간이었어요. 수십 년간 이어진 철권 통치가 남의 나라 올림픽 중계를 본 지 단 몇 달 만에 연쇄적으로 무너져 내린 거잖아요. 결국 1년 안에 5개국이 그리고 4년 안에 무려 32개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거나 개혁의 길을 걷게 됩니다. 진짜 미친 속도네요. 역사를 지나서 21세기 현재로 넘어오면서 저자가 말하는 이 운명적 서사는 더 거대한 글로벌 스케일로 확장이 되거든요. 네, 현대로 넘어오죠. 최근의 경제전쟁이랑 방위산업의 약진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맹렬한 추격으로 우리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분야가 심각한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잖아요. 아찔했죠. 기술 폐관은 물론이고 자본, 생산 라인 등 모든 주도권을 빼앗길 뻔한 벼랑 끝 상황이었습니다. 네, 저도 뉴스에서 한국 경제의 심장이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암울한 전망들을 수없이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자료는 바로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중국 견제 조치 등 인간의 예측을 뛰어넘는 국제정세의 급변이 일어났다고 설명해요. 그 예상치 못한 지각 변동 덕분에 한국이 세계 최강의 기술적 위치를 간신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타이밍 좋게 정세가 변해서 살았다고 보는 거군요. 네, 물론 저자는 이를 단순한 지정학적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나라의 명주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강하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경제적 방어막을 지켜낸 이후에 최근 전 세계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키는 분야가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 K방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서술도 대단히 흥미로워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중동 지역 갈등이 격화되면서 한국 무기의 진가가 전 세계 전장에서 증명되고 있죠. 자료에 언급된 무기들의 재원을 보면 단순히 잘 팔린다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압도적인 억지력을 강조합니다. 네, 수십 킬로미터 밖의 표적을 오차없이 막 타격해버리는 K9 자주포, 그리고 2000m 밖의 이동 표적을 단숨에 깨뚫어버리는 K2 전차,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초토화시키는 천무 같은 공격 무기들, 이런 것들이 폴란드를 비롯한 우방국들에 수출되면서 러시아 같은 세력을 막아내는 거대한 물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더해서 저자가 더욱 주목하는 것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드론전 방어 시스템입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고가의 미사일로 단돈 몇십만 원짜리 싸구려 자폭 드론을 막아내는 건 경제적으로 한계가 명확하거든요. 가성비가 너무 안 맞죠. 이때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것이 어뢰청상어, 비호복합 같은 고효율 무기들입니다. 특히 제가 이 방산 대목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힌 게 바로 대드론 레이저 무기인 천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따르면 이 천광은 1회 발사 비용이 단돈 2,000원에 불과하다고 해요. 2,000원이면 진짜 놀랍죠. 그러니까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적의 드론을 태워버리는 완전 가성비의 끝판왕이죠. 이런 저비용 고효율의 방어막이 국가 재정을 파탄내지 않으면서도 우방국의 하늘을 빈틈없이 지키는 핵심 장비로 부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문학적 하이테크놀로지와 현실적인 가성비가 완벽하게 결합된 방위산업의 약진. 이것이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 우방을 보호하는 한국의 굳건한 생존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아니, 근데 여기서 논리가 엄청난 점프를 하거든요. 첨단 무기로 국가의 방패를 튼튼하게 구축했다. 이런 진지한 군사 이야기 뒤에 갑자기 떡볶이랑 K-팝 아이돌, K-드라마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죠. 저도 처음엔 이 단돈 2,000원짜리 레이저 무기랑 빌보드 차트가 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지? 하고 엄청 어리둥절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긴 자료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키워드를 딱 뽑아내야 한다면 그 종착역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종착역이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K-팝의 군무에 열광하고 K-푸드를 즐기며 한국어를 막 자발적으로 배우고 결국 한국을 방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훌륭한 문화 수출의 성과나 매력적인 소프트 파워의 승리 정도로 칭찬하고 넘어가죠. 저자는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K-팝과 K-드라마에 열광하며 몰려드는 현상을 단순한 국가적 문화적 성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대체 무엇으로 본다는 거죠? 저자의 궁극적인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인들을 한국이라는 나라로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기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입니다. 와, 세상에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네요. 네, 과거에는 선교사들이 성경책 들고 힘들게 오지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다면 이제는 신이 K문화라는 가장 매력적이고 세련된 도구를 써서 세계인들이 제 발로 찾아와 진리를 접하게 만들었다는 논리입니다. 야, 그러니까 1950년대 가난에서 시작된 경제 발전, 국가 보호하는 레이저 무기, 그리고 K-팝까지 이 70년에 험난했던 역사가 오직 영혼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치밀하게 안배된 무대 장치였다고 주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수많은 경제학적 무리수와 불가능해 보였던 타임라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자 시각에서는 그것이 마지막 선교 허브 국가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 저자는 신이 마지막 때 전 세계 사람들을 한국으로 불러 모아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거대한 선교의 마스터 플랜으로 이 매력적인 K컬처를 사용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문화로 마음을 먼저 열고 그 열린 마음 속에 종교적 메시지를 심겠다는 아주 원대한 구상이죠. 와, 듣고 보니 이 자료가 구성해낸 세계관의 스케일이 정말 엄청나네요. 퍼즐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제야 좀 명확히 보입니다. 네, 그림이 다 그려지죠. 처음엔 완전 폐허 속에서 토지를 나눠주면서 국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고속도로란 제철소를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건설해서 기초 체력을 기릅니다. 그렇게 쌓은 국력으로 88 올림픽을 열어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무너뜨리죠. 네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서는 K방산이라는 단단한 갑옷으로 물리적 안보를 지켜내는 동시에 K컬처라는 부드러운 초대장으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결국 이 수십 년간의 아주 복잡다단한 역사가 세계 선교와 구원이라는 단 하나의 숭고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굴러가는 거대한 컨베어 벨트였다는 주장이군요. 아, 정말 파편화된 사실들을 하나의 목적성을 가진 서사로 딱 꿰매버린 굉장히 강력하고 완결성 있는 세계관의 구축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흥미로운 텍스트는 결국 이 글의 종착역에 도달한 독자, 즉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권유로 끝을 맺더라고요. 애초에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정교하게 짜여진 서사인 셈이죠.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느냐는 결국 지금 우리가 현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견뎌낼 것인가와 직결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오늘 탐구한 이 자료는 설령 우리가 그 바탕에 깔린 특정 종교적 전제나 정치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흩어진 사실들을 연결해 강력한 의미를 창출해내는 내러티브의 힘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힘이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단히 훌륭하고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을 말하면 사이비 이단 집단에서 가져다가 자기들의 이단 교주들의 자리를 견고히 하기 위해 내용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뒷부분에는 이단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독자 여러분들도 이단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빠지지도 않도록 안전장치를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들 입맛에 맞게 비틀어버리는 종교들에 빠지지 않도록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BC 1400년경에 모세가 썼던 성경 원본은 없어졌고 BC 250년경에 유대인 학자 72명이 헬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회당에 비치했던 70인경이 가장 오래된 번역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70인경으로 성경 연대를 계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담 창조 연대가 BC 5550년 경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BC 3290년에 노아 홍수가 있었고 BC 3000년경에 처음으로 우상숭배 종교인 태양신 신앙이 생겨났습니다. 태양신 신앙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수많은 나라들의 국가 종교가 되었으며 계속 분화되고 성장해 왔습니다.
태양신 신앙은 모든 우상 숭배의 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인 기록으로는 태양상을 만들지 말고 주상을 만들지 말고 해와 달 별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금지 내용 첫 번째, 태양상입니다. 여기서 태양상은 해처럼 동그란 원을 만들고 거기에서 빛이 사방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만든 형상의 우상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5절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앰의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사야 27장 9절에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역대하 34장 4절에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이런 내용들이 전부 태양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태양신 사상입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들을 구원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짜 신인 이런 것들을 만들지도 말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다음은 우상 숭배 금지 내용 두 번째, 주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상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에서 기둥주자와 모양 상자를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바위를 깎고 다듬어서 높이 세우고 거기에 대고 기도를 하거나 제사를 합니다. 이런 주상은 지금도 많은 나라들이 대도시의 수십 미터 높이로 세워져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흔적이라고 하니까 꼭대기에 십자가를 세우거나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마치 자기들은 태양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태양신 숭배하는 것을 숨기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주상에 대한 성경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3절에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앴고 주상을 깨뜨리며 신명기 16장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출애굽기 23장 24절 너는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열왕기하 18장 4절 주상을 깨뜨리며 출애굽기 34장 13절에 너희는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레위기 26장 1절 너희는 주상을 세우지 말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상을 만들어 세우고 어떻게 미화를 하든지 우상 숭배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음은 우상 숭배 금지 내용 세 번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동물들 중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6절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17절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18절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19절 또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신명기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8절에서 땅에 있는 것이나 라고 할 때에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나 동물들의 모양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말로도 성경을 변경시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즉 수십억 명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의 말일지라도 또는 어떤 현란한 말솜씨나 미사여구로도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사람들의 구원의 길을 다시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귀신들과 이단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까지는 알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이 내용을 잘 연구하셔서 이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 뵙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 강남노회 연만석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써놓은 책을 구글의 노트북 LM의 도움을 받아서 요약했으며 불후의 자막과 영상 그리고 음성을 지원하는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을 정리하는 데는 동영상 제작 프로그램인 캠타시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